네, 오늘은 10.4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사실 10.3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라 익숙할 텐데 10.4절의 내용은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4절의 내용은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외적이라고 합니다. 두 벡터의 곱이라는 것은 크게는 내적과 외적이 있는데 그 중에 새로운 곱인 외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절의 구성을 보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외적의 정의에 대한 것인데요. 내적과 마찬가지로 외적도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성분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는 동등한 정의이고요. 둘 다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에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외적과 관련된 벡터의 성질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은 외적과 내적의 곱인데 세 개의 벡터가 이루어진 곱인 트리플 프로덕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적의 정의를 공부할 텐데요. 그 중에 성분을 가지고 정의하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A, B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A, B의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A 곱하기 B라고 씁니다. 이거는 내적은 점이었는데 외적은 정말 우리가 아는 그 곱하기 X자이죠. 이것은 내적은 숫자였던 것 반면에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벡터입니다. 그러면은 이 벡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X, Y, Z 좌표를 정의하면 되겠죠. 먼저 성분으로 A가 A1, A2, A3, B가 B1, B2, B3라면 A 곱하기 B라는 외적은 이런 X, Y, Z 좌표를 가진 새로운 공간 벡터입니다. 그런데 이거 식을 보면 너무 복잡해서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문제입니다. 기억하기 어렵고 그래서 기억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행렬의 determinant, 우리말로는 행렬식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행렬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행렬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행렬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어떤 숫자들을 이렇게 네모 안에 행과 이 가로줄을 행이라고 하고 세로줄을 열이라고 하는데 행과 열에 맞춰서 이렇게 늘어놓은 것을 행렬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행렬의 중요한 값을 determinant, 우리말로는 행렬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렬식은요, 이렇게 A, B, C, D, 2 곱하기 2 행렬의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AD-BC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곱하기 3 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2 곱하기 2 행렬의 행렬식을 이용해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이 행을 잡습니다. A1, A2, A3를 잡았고 A1 곱하기 A1과 관련된 행과 열을 지워버리면 이 4개의 숫자가 남겠죠. 그 4개의 행렬식. 그 다음에 빼기 두 번째 A2 곱하기 A2가 있는 행과 열을 지운 4개의 숫자를 넣은 행렬식 더하기 A3 마지막 A3 곱하기 A3가 속해 있는 행과 열을 지운 4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행렬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부호가 하나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2 곱하기 2 행렬의 행렬식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다 풀 수 있겠죠? 그러면 A 곱하기 B라는 외적에 대한 식은 행렬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IJK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스탠다드 베이시스. I는 100, J는 010, K는 001이라는 벡터이고요. 그 다음에 A가 A1, A2, A3, B가 B1, B2, B3라는 숫자고요. 이렇게 행렬식이라고 정의를 하면 그러면 아까 그 식에 대입을 하면 요 행을 선택했을 때 I 곱하기 I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숫자의 행렬식 마이너스 J 곱하기 나머지 4개의 숫자의 행렬식 더하기 K 곱하기 나머지 4개의 행렬식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2 곱하기 2 행렬의 행렬식으로 풀어주면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그런 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외우지 말고 이 위에 있는 식을 외우고 행렬식을 푸는 방법을 기억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가 1, 3, 4고 B가 2, 7, 5이면 A 외적 B라는 것은 요걸 계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ijk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나머지 4개의 숫자들로 이루어진 행렬식을 만들 수 있고요. 이걸 계산을 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마이너스 5 빼기 4 곱하기 7 하면은 이런 식의 값이 되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돼서 다 계산을 해주면 이런 값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다시 정리한다면 마이너스 43, 13, 1 괄호 닫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는 성분으로 행렬식을 정의한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기하학적인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돌아가 보죠. 이 성분을 가지고 행렬식을 정의한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걸 계산을 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왜 이렇게 정의가 됐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하학적인 정의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기하학적인 정의가 더 중요하게 되죠. 왜냐하면 왜 외적을 왜 이렇게 정의해 주는지를 설명해 주니까요. 그러면은 외적을 기하학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외적도 새로운 벡터이기 때문에 뭐하고 뭐만 설명하면 되죠? 방향과 크기를 정의해주면 됩니다. 먼저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 곱하기 B라는 벡터의 방향은 A하고 B하고 둘 다 수직인 그런 방향입니다. 그림으로 따지면요.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있다면 오른손 법칙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A로부터 B로 돌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A, B와 둘 다 수직인 것은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하겠죠. 위로 혹은 아래로. 그 중에 어떤 걸 택하냐면 엄지가 가르치는 위 방향을 택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의 방향은 위를 향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건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죠. 이런 게 언제 등장했었죠? X축, Y축을 정하고 Z축을 정할 때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를 똑같은 방법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방향은 A, B가 만드는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외적이 정의가 되겠고요. 이제 남은 것은 A 곱하기 B라는 외적의 크기를 정의하는 건데요. 식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A하고 B 벡터의 각을 세이타라고 하면 세이타는 뭐 0하고 파이 사이가 되겠죠. 각은 두 벡터의 각은 커봤자 180도니까요. 그랬을 때 A 곱하기 B의 크기는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사인 세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걸 그림을 그려서 살펴보면 A가 이렇고 B가 이렇고 세타가 이렇게 되면 A의 크기는 뭐 이거의 길이고요. B의 크기 사인 세타는 이 길이가 되겠죠. 이 높이가 됩니다. 수선을 그렸을 때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이 A 외적 B의 크기는 사실은 뭐가 되냐면 이 AB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린 정리를 이제 하면 A 곱하기 B의 크기는 A와 B 벡터가 만들어내는 평행사변형 패럴렐로그램의 면적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죠. A 곱하기 B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벡터인데요. 방향은 A, B가 만드는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 되고요. 수직인 것 중에 위아래냐 어떤 것을 정하는 방법, 어떤 것인지 정하는 방법은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사인 세타인데 의미는 뭐냐면 A, B 벡터가 만들어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는 평면의 수직인 그런 벡터를 찾아라 라는 것이 질문인데요.
이건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사실은 이 문제를 보면은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고요. 외적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방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예를 들면 PQ라는 벡터를 생각하고 PR이라는 벡터를 만들 수 있겠죠. Q에서 P를 빼고 R에서 P를 빼서 그럼 두 개의 벡터가 나오게 되겠고, 그 두 개의 벡터와 수직인 벡터를 노멀 벡터, 수직 벡터, 법선 벡터 n이라고 하면 n을 a, b, c라고 했을 때 a, b, c가 pq 벡터에도 수직이 되게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pr에도 수직이 되게 식이 나오면 식이 두 개가 생기게 되겠죠. 미지수는 3개, abc 3개인데 식이 두 개가 되니까 우리는 abc의 값을 구할 수는 없지만 abc의 비율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몇 a 몇 a, b도 몇 a, c도 몇 a로 표현하면 abc의 비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a로 나눠주면, 우리 방향만 중요하기 때문에 a로 나눠주면 법선 벡터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그젬플이 나온 것은 외적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거가 되겠죠. PQ와 PR의 외적을 계산하면 바로 그것이 이 PQR이 속해 있는 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외적의 방향이 A와 B의 외적의 방향은 AB와 수직인 벡터라고 했으니까요. 기하학적인 의미로.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PQ를 이렇게 Q에서 P를 빼서 계산할 수 있고요. PR도 R에서 P를 빼서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Q 곱하기 PR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분에 의한 정의에 넣고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이 되고 계산이 돼서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15, 15라는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방향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간소화 시키면은 3개를 다 5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3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는데요. 외적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첫 번째는 성분을 가지고 외적을 얻는 방법, 두 번째는 기하학적인 것으로 외적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둘 다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두 개의 장단점을 잘 알아서 필요할 때 필요한 정의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